초기에 그런 전화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자기를 사무장이라고 지칭하는 그런 분들이 엄청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뭐 인천에 있는 경찰 출신이고 건을 많이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 변호사로서 변호사 사무실 이름만 걸어달라, 그러면은 내가 이 정도를 떼주겠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 옆에 나를 지켜줄 변호사 친구가 없다면 고소의 기술을 펴보세요. 지금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리를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 오늘은요, 불량 변호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저희 업계에서 너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조금 주저되기도 하지만 한 번 정도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불량 변호사. 제가 사실 며칠 전에 PD수첩 이 방송 내용을 좀 봤어요. 주제가 불량 변호사였는데요. 사실 저로서도 상당히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좀 눈여겨봤던 거는 이런 사건이었는데요. 자, 한 의뢰인분이 있었어요. 2억 원 정도의 위약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변호사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1심 소송 비용으로 한 880만 원 정도를 지급했는데, 사실 2억 원 정도에 속가이기 때문에 880만 원 정도가 뭐 많다 적다 이걸 떠나서 일단은 1심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 변호사가 내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 내가 자신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믿고 맡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을 때 이 변호사가 1심 결과가 아주 잘 나왔다 라고 하면서 판결문을 전달까지 해줍니다. 이 판결문에는 원고들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처럼 보였어요. 2억 원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의뢰인들은 기쁜 마음에 이 판결문을 이 가족들한테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 이후에도 이 변호사가 1심 판결이 이겼는데 피고가 항소를 했다고 하면서 항소심 비용으로 좀 할인된 330만 원 정도를 다시 한번 지급받아갔다고 해요. 그리고 중간에 가압류 등에 대한 공탁금으로 550만 원까지 추가로 받아갔죠. 총 비용이 한 1,700만 원 정도 발생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1심 판결문을 본 가족 중에 한 분이 경찰 출신이 있었어요. 경찰이라면 주로 형사사건을 많이 다루긴 하지만 건너서 민사 판결문도 좀 보는 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률 지식은 일반인분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있겠죠. 그래서 판결문을 보더니 판결문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이거 변호사한테 받은 거 맞냐? 라고 물어보더랍니다. 의뢰인분들은 당연히 내가 변호사에게 직접 받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맞겠지 하고, 당연하다, 변호사에게 받은 거 맞다 라고 했는데, 가족분이 자세히 한번 좀 알아봐라, 이 판결문에 왜 사건 번호도 없고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다 라고 물어보길래 실제로 이 의뢰인분들이 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확인까지 합니다. 이 사건 번호가 뭐냐? 왜 안 나오냐? 사건 번호 좀 확인해 달라. 우리가 법원이든 형사사건이든 고소장이든 사건을 접수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사건 번호란 게 나옵니다. 민사, 소장 같은 경우에는 한번 번호가 부여되면은 2심에서 바뀌기 전까지는 1심 사건 번호는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번호를 조금 아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안 알려주더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의뢰인분들이 법원까지 찾아가서 확인해봤죠. 근데 법원은 뭐 판사, 변호사는 아니더라도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몇십 년 이상 이 법조계에서 일한 분들이기 때문에 딱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이 판결문을 보자마자 30-40년을 이 법조계에서 일했는데 이런 판결문 양식 자체를 본 적이 없다, 이런 판결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확인을 해준 겁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의뢰인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법원에 확인해 보니까 본인들 명의로 소장조차 접수가 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바로 여기까지가 현재까지의 상황인데요. 더 충격적인 거는요, 이 의뢰인분들이 맡긴 그 상대편이 실제로 변호사가 맞았다는 겁니다. 거의 같은 변호사로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실제로 진행되지도 않은 사건을 진행된 것처럼 얘기한다? 그냥 사기죠, 사기. 만약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변호사는 당연하게도 사기의 죄책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유튜브를 하는 변호사로서 가끔씩 가다가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하다가 지금 제대로 진행되는 게 맞냐라고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은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분이 진행한 사건들을 뭐 리뷰를 한다거나 소장이나 어떤 고소장 이런 것에 코멘트를 한다는 게 대단히 좀 결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담 자체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정말로 한 번만 봐주십사 하고 굳이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상담료에 대해서 기록 검토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좀 오해가 있어 보이면은 제가 오해가 있어 보인다고 말씀 좀 드리는데, 열에 하나 정도는 진짜 변호사분이 수행한 게 맞나? 의심이 드는 그런 서면이 가끔씩 보입니다. 저희는 뭐 사무장이나 브로커 같은 분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유튜브와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딱 두 가지 채널로 사건을 선임하기 때문에 브로커라든가 사무장을 쓸 이유도 없고 쓰지도 않고 있는데, 사무실을 개업한 초기에 그런 전화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젊고 어느 정도 얼굴이 좀 알려진 변호사다 보니까 같이 좀 협업을 하자는, 자기를 사무장이라고 지칭하는 그런 분들이 엄청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뭐 인천에 있는 경찰 출신이고 건을
건을 많이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 변호사로서 변호사 사무실 이름만 걸어달라. 그러면은 내가 이 정도를 떼주겠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내가 사무실 월세를 부담할 테니까 변호사 이름만 걸어달라.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궤도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런 유혹 같지도 않은 전화들을 주시지도 않는데, 젊은 변호사분들은 이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정말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 그 사람들 어떻게 믿고 사무실 운영할지 참 걱정이 돼요. 어쨌든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변호사의 명의로 서명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현창윤 변호사라는 이름 석자를 쓴 서명이 나가야 되는데, 뭐 사무장인지 브로커인지 모르는 그분들이 쓴 서면이 내가 의도하는 방향과 너무 다르다면, 어쨌든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사람은 변호사인데 나중에 그걸 어떻게 책임지고 또 어떻게 면피하려고 그분들에게 제 이름을 빌려줍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유혹 같지 않은 유혹들에 큰 금전적인 경제적인 약속 자체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애초에 생각도 안 했었어요. 변호사와 관련된 마케팅 분야가 엄청나게 치열하기 때문에 마케팅을 쉽고 편하게 해주겠다, 너는 재판만 나가거나 아니면은 이름만 걸어달라, 심지어 서면도 내가 써주겠다, 이러면 개업 초기인 변호사나 편하게 일하고 싶어하는 변호사들의 경우에는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좀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사기꾼이 되어서 수행하지도 않은 변호사 사무를 수행했다고 하면서 선임료를 갈취하는 이런 변호사까지 되어버리게 된 거죠. 정말 변호사의 타락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가 재판 열심히 하고 수사 열심히 입에 들어가고 의견서 열심히 넣고 그러면서 재판밥을 먹어야지, 재밥에 욕심을 내게 되면은 결국 가장 타락하기 좋은 직업이 또 변호사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런 사기꾼 같은 변호사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 브로커든 사무장이든 여러분의 사건을 최종적으로 책임져 주는 거는요, 변호사예요. 변호사가 재판이 나가야 되고 수사 입회하고 변호사의 머릿속에서 큰 전략이 나오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을 하는 것은 결국은 변호사밖에 없어요. 사무장이든 브로커든 자기가 뭐 가져온 사건에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선임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나마 변호사는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기 이름 석자 걸고 나가야 되는 거는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을 선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그 변호사가 제대로 일을 수행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소통도 잘 안 되고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도 어느 정도 지식 정도는 갖추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사건이 시작되면 민사의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사건 번호라는 게 부여가 돼요.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되면은 2024 고단 이런 식으로 사건 번호가 나오는데, 그 사건 번호를 가지고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워낙에 수사 단계에서는 추적하는 게 좀 쉽지 않은 면이 있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하고도 청화라도 한 번씩 해보고, 킥스라는 어플이 있으니까 킥스를 통해서 사건이 실제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 번씩 확인도 해보고, 이런 형태로 여러분도 어느 정도 확인은 한 번씩 해보셔야 사건을 너무 방치하지 않고 여러분의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웃기죠. 여러분이 사건을 좀 안전하고 편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 변호사를 의심을 해야 된다? 이것 자체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닐까요? 사법 불신이라는 게 다 이런 거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건에 있어서 결과를 100% 장담해 줄 수는 없어요. 다만 의뢰인과 논의한 그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열심히 수행했다 라는 거는 충분히 확인해 줄 수가 있는 일이거든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사소한 서면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서면들 있잖아요. 소장이라든가 뭐 고소장, 뭐 준비 서면, 답변서, 이런 서면들은 아주 중요한 서면들이기 때문에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을 거친 다음에 나가도록 돼 있어요. 사실 근본적으로 변호사들이 의뢰인분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죠.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요, 첫 번째로 브로커나 사무장 또는 사기꾼 같은 변호사에게 낚이지 말자. 두 번째, 스스로도 한 번씩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나의 사건 검색이나 킥스, 때로는 법원에 직접 확인해보는 절차를 통해서 내 사건이 정말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씩 확인을 좀 해보자. 세 번째, 변호사와 좀 적극적인 소통을 하면서 기록도 받아보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변호사와 소통을 통해서 피드백을 정확하게 받아보는 형태로 여러분들의 사건이 너무 방임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거짓말 같은 상황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사건이 안전하게 처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현변이었습니다.